나는 임신 8개월 된 배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은 채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손에는 남편 이준혁이 가장 좋아하는 칠면조와 스위스 치즈를 넣고 그가 사랑하는 비싼 머스터드를 바른 사워도우 샌드위치가 담긴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날 아침 9월의 공기는 침실 창문을 통해 비냄새를 실어왔고 준혁은 출근하기 전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우리 작은 기적 잘 돌보고 있어. 우리 작은 기적.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는 그가 있는 서울중앙대학병원 사무실로 향하는 내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는 3년 동안 수많은 실망과 두 번의 가슴 아픈 유산을 겪으며 아기를 가지려 노력했다. 마침내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을 보았을 때 준혁은 정말로 울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부엌에서 나를 꼭 껴안은 채 말이다. 심리학 박사 이서연. 나는 미래의 박사학위와 함께 남편의 성을 따른 내 이름을 소리내어 연습하듯 속삭였다. 심리학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6개월 앞두고 있었고 준혁은 벌써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새로 살 집, 주말에 바비큐 파티, 우리 딸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까지. 나는 퉁퉁 부은 발목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우성을 치는 것을 느끼며 심장내과 병동문을 밀고 들어갔다. 오후 근무가 한창이었고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병실을 오갔으며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리고 있었다. 준혁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이름표가 빛나고 있었다. 심장내과 과장 이준이었고 내 가슴은 자부심으로 벅차올랐다. 우리는 내가 대학생 시절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만났다. 그는 이미 레지던트였고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이었으며 그의 검은 눈동자는 내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서연 씨는 세상을 바꿀 사람이에요. 그는 세 번째 데이트에서 내 얼굴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해낼 때 바로 옆에 내가 있고 싶어요. 나는 그의 따뜻한 목소리로 들어오세요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며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대신 정적이 흘렀고 이내 이상하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환자와 함께 있나?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2시 15분. 그의 일정표에 따르면 지금은 비어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문손잡이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보온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준혁은 책상에 몸이 밀착된 채 흰 가운이 열려 있었고 그의 손은 내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을 한 여자의 젓갈색 머리카락 속에 엉켜 있었다. 몇 달 전 새로운 수간호사 최우라. 준혁과 내가 병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면 늘 우리 테이블에 들를 이유를 찾아내던 여자. 차가운 겨울 같은 눈빛을 한 채 내 임신을 축하해 주던 여자. 그들은 필사적인 허기처럼 키스하고 있었고 그녀의 다리는 그의 허리를 감고 있었다. 그들 아래에는 의료 차트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의 손은 수많은 다른 만남을 말해주듯 익숙하게 그녀의 몸을 더듬었다. 이것은 순간의 약점이 아니었다. 이것은 연습된 일상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바로 그날 아침 내 임신한 배를 어루만지던 남편의 손이 다른 여자의 몸을 열정적인 전문성으로 탐험하는 것을 지켜봤다. 나는 유라의 손가락이 절박한 욕구로 그의 벨트버클을 푸는 것을 지켜봤다. 나는 내 세상 전체가 30초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봤다. 내 목에서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이 뒤섞인 날 것 그대로의 부서진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마치 죄지은 10대처럼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준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유라는 유니폼을 매만졌지만 그녀의 립스틱은 번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은 악의적인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 씨, 준혁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하지 마. 그 단어가 속삭임처럼 나왔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감히 내 이름을 부르지 마. 유라는 웃었다. 그녀는 책상에서 뛰어내려 치마를 바로잡으며 정말로 웃었다. 어머, 이거 좀 곤란하게 됐네.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고 즐거워 보였다.
마치 저녁 식사 전에 쿠키를 훔쳐 먹다 걸린 사람처럼 내 결혼 생활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준혁은 그녀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포식자 같은 강렬함으로 나를 쏘아봤다. 있잖아요, 박서연 씨. 난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병원 행사에서 당신한테 친절한 척하는 거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유라 씨, 그만해. 준혁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뭘 그만해, 자기야?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소유욕 넘치는 익숙함으로 그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당신 아내한테 진실을 말하는 걸 멈추라고? 당신이 몇 년 동안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유산 후에 불쌍해서 그냥 곁에 머물렀다는 거 말이야. 각 단어는 내 갈비뼈 사이를 파고드는 칼날 같았다. 사실이 아니야. 나는 겨우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 준혁의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했다. 오 세상에. 유라는 거짓 동정이 뚝뚝 묻어나는 어조로 계속했다. 정말 준혁 씨 같은 남자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꼴 좀 봐요. 퉁퉁 부어서 소처럼 둔하게 굴기나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발을 본 게 언제예요? 준혁 씨,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 여자 좀 멈춰줘.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그는 그제야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내가 그의 눈에서 본 것은 증오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다. 연민이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하지만 여긴 아니야.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이런 식이 아니라니? 내 가슴 속에서 야만적이고 절박한 무언가가 핥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뭐가 아니라는 건데. 이준혁? 내 남편이 자기 사무실에서 다른 여자 목구멍에 혀를 밟고 있는 걸 발견한 거? 내가 당신 아이를 임신 8개월째인 상태에서 내 결혼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 우리 아이. 그가 조용히 정정했다. 유라의 웃음소리는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정말 그럴까? 준혁 씨? 당신 아내가 가임기 때마다 갔던 그 출장들 얘기 안 해줬어? 그 수많은 심리학 학회들 말이야? 그 암시는 나를 강타했다. 어떻게 감히? 나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속삭였다. 어떻게 너희 둘 다 감히 의심을 해? 오, 제발. 유라가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며 말을 가로챘다. 슬픔에 잠긴 아내 연기는 이제 질렸어. 준혁 씨랑 나 8개월 됐어. 8개월이라고, 박서연. 계산 한번 해보지 그래? 8개월. 내 임신 기간과 똑같았다. 그들은 내가 임신한 직후에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준혁이 우리 집 부엌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 바로 그 후에 내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졌다.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내 남편? 유라의 눈이 아기로 반짝였다. 여보셔. 그는 오랫동안 중요한 의미에서는 내 남편이 아니었어. 믿어. 내가 더 잘 알지.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비싸고 역한 향기. 내가 몇 달 동안 준혁의 옷에서 맡았지만 병원 냄새려니 하고 넘겼던 바로 그 냄새였다. 사실 말이야, 유라가 계속해서 오직 나에게만 들리도록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지난달에 당신이 가진 통으로 병원에 왔던 그날 밤, 그는 나랑 같이 있었어. 수술 때문에 바빴다고 했던 거 기억나? 바빴지, 아주 바빴어. 내 다리 사이에 끼어서. 그만. 나는 손을 들며 말했다. 그냥 그만해.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고 계산된 미소를 지었고 그 표정은 그녀의 예쁜 얼굴을 추하고 잔인한 무언가로 바꾸어 놓았다. 준혁 씨가 당신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어. 서연 씨? 당신의 그 집착에 대해 얼마나 불평하는지?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울어대는 거 말이야. 당신이랑 결혼한 걸 얼마나 후회하는지? 유라 씨, 그만해. 준혁이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내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구경꾼처럼 서서 임신한 아내가 내연녀에게 언어적으로 난도질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 준혁 씨. 이 여자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아기가 태어난 후에 그녀를 떠날 계획이었다는 거, 우리가 이미 같이 살 아파트도 알아봤다는 거, 그녀가 행복한 주부놀이를 하며 둔하게 돌아다니는 동안 매일같이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걸 알 자격이 있다고. 방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나는 몸을 가누기 위해 문틀을 잡았지만 유라가 갑자기 나타나 내 길을 막았다. 어디가, 박서연? 도망가게? 그게 네가 하는 짓이잖아. 안 그래? 어려운 대화는 피하고 도망가는 거. 준혁 씨가 왜 진짜 여자가 필요했는지 알만하네. 비켜. 내 목소리는 겨우 통제되고 있었다. 비키게 해보시지. 그 말은 도전장처럼 허공에 맴돌았다. 나는 그녀 너머로 준혁을 바라봤다. 제발 개입해달라고, 나를 변호해달라고, 한때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의 흔적이라도 보여달라고 조용히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주머니에 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은 채 바닥만 쳐다보고 서 있었다. 비켜. 내 목소리가 이제 더 강해졌다. 유라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아니면 어쩔 건데? 내 외삼촌한테 전화라도 하게? 김도진 원장님한테 달려가서 다른 애들이 못 살게 군다고 울면서 일러 바칠 거야? 내 피가 얼어붙었다. 외삼촌은 내가 준혁을 만나게 된 계기인 봉사활동 자리를 알아봐 주셨다. 아버지가 안 계셨을 때 우리 결혼식에서 내 손을 잡고 입장해 주셨다. 하지만 나는 특혜를 받기 위해 그의 지위를 이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맞아. 유라는 내 얼굴에 떠오른 충격을 보고 말을 이었다. 우리는 내 가족 관계에 대해 다 알고 있어. 베갯머리 송사가 얼마나 많은 걸 드러내는지 놀랍지 않아. 안 그래? 준혁 씨? 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유라 씨, 너무 지나쳐. 내가? 그녀가 극적으로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그를 향해 휙 돌아섰다. 내가 지나치다고? 아니면 마침내 솔직해지는 거라고? 이 여자는 2년 동안 환상 속에서 살아왔어. 준혁 씨, 누군가는 그녀를 깨워줘야지. 그녀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섰고 그녀의 얼굴은 내 얼굴 바로 앞에 있었다. 내 남편은 널 사랑하지 않아. 내 결혼은 끝났어. 그리고 솔직히 지금 내 꼴을 보면 그가 왜 더 나은 걸 원했는지 이해가 가. 그때 내가 실수를 했다. 나는 그녀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다. 유라의 손이 튀어나와 놀라운 힘으로 나를 뒤로 밀쳤다. 이미 균형이 불안정했던 내 임신한 몸은 비틀거렸다. 나는 몸을 가누기 위해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허공뿐이었다. 나는 옆으로 넘어지며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두 손은 본능적으로 배를 보호했다. 엉덩이와 어깨에 통증이 찌르듯 퍼졌지만 그것은 다음에 일어난 일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유라는 분노와 만족감으로 뒤틀린 얼굴로 내 위에 서 있었다. 거기 누워 있어. 그녀가 씩씩거렸다.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처박혀 있으라고.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내 악몽에 출몰할 그 순간 그녀는 발을 뒤로 뺐다가 임신한 내 배를 그대로 걷어찼다. 고통은 형언할 수 없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극심했지만 감정적, 정신적으로 내 안에 근본적인 무언가를 찢어버리는 듯한 완전한 치매였다.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감싸 안고 웅크렸고 유라가 다시 발을 드는 순간 숨을 헐떡였다. 멈춰. 허공을 가른 그 목소리는 준혁의 것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권위 있는 목소리였다. 여기서 무슨 지랄들이야. 외삼촌이 문간에 서 계셨고 그의 얼굴은 완전한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의 뒤에는 소란을 듣고 달려온 2명의 간호사가 있었다. 유라는 자신을 폭행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자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원장님, 그녀가 나에게서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나 설명해봐. 외삼촌은 3걸음 만에 방을 가로질러 바닥에서 신음하는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다급하게 내 맥박을 확인했고 그의 눈은 부상 부위를 훑었다. 누구든 119 불러. 당장. 외삼촌,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며 헐떡였다. 아기가. 움직이지 마. 얘야. 그냥 숨만 쉬어. 도움이 오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지만 나는 그가 준혁과 유라를 올려다볼 때 그의 눈에서 폭풍이 불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준혁은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다. 서연아, 미안해. 난 그녀가 그럴 줄은. 닥쳐. 외삼촌의 목소리는 피를 얼릴 만큼 차가웠다. 너희 둘 다 한마디도 더 하지 마.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올 때 나는 다리 사이에서 축축한 것을 느꼈다. 양수가 터졌지만 너무 일렀다. 8개월은 너무 일렀다. 아기가 나오려 해요. 진통이 나를 찢어놓기 시작하자 분노는 공포로 바뀌며 속삭였다. 외삼촌은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가 널 돌봐줄 거야. 서연아, 너랑 아기 둘 다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그의 눈에 서린 걱정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구급대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나를 처치하기 시작하고 준혁은 벽에 기대어 얼어붙어 있고 유라는 구석에서 움츠리고 있을 때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딸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절대로.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비디오를 어떤 나라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글로벌 가족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더 멋진 복수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즐겁게 감상하세요. 서울중앙대학병원의 분만실은 수천 건의 출산을 지켜봤지만 이번과 같은 출산은 없었을 것이다. 내 딸이 예정일보다 8주 일찍 겨우 8kg의 몸무게로 세상에 나오기 위해 싸우는 동안 나는 그녀와 함께 또 다른 무언가가 태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겨울서리처럼 내 뼛속에 자리 잡은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였다.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은하라고 지었다. 대공황을 순전히 투지로 이겨낸 분이셨다. 은하는 내가 제대로 안아보기도 전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로 급히 옮겨졌다. 하지만 잠시 우리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그 아이의 눈에서 맹렬하고 부서지지 않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여자들처럼 투사였다. 괜찮을 겁니다. 윤지수 과장님이 아이를 집중치료실로 옮기며 나를 안심시켰다. 작지만 강해요. 폐도 충분히 발달했고 모든 생체 신호가 안정적입니다. 회복실로 옮겨지는 동안 외삼촌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은발은 헝클어져 있었고 평소 흠잡을 데 없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지만 그의 소나기는 단단하고 따뜻했다. 우리 법무팀과 연락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이준혁과 최유라 둘 다 정식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직 처분했어. 정직이요? 약 기운 때문에 내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서연아, 오늘 일어난 일, 내가 목격한 것은 내 병원에서 임산부에게 가해진 폭행이야. 그의 턱은 어릴 적 가족 모임에서 나를 괴롭히던 아이들을 혼내줄 때처럼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탈진과 진통제의 안개 속에서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에게 애원하는 준혁의 목소리, 그리고 유라의 높고 방어적인 목소리. 외삼촌은 자리에서 일어나 신중하고 절제된 움직임으로 문으로 걸어갔다. 너희 중 누구라도 내 조카나 그 아이에게 15m 이내로 접근하면 병원 보안팀을 시켜 영구적으로 쫓아내버릴 거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를 따라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이게 유일한 경고라고 생각해. 외삼촌, 제발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연이를 봐야 해요. 설명해야 한다고요? 자네한테 필요한 건 변호사야. 이 선생. 둘 다 말이야. 발소리가 멀어졌고 외삼촌은 내 침대 곁으로 돌아왔다. 갔어. 다시는 안 올 거야. 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이 들 때마다 유라의 얼굴이 아기로 뒤틀린 채 내 배를 차는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그에게 변호해달라고 애원했을 때에 준혁의 침묵이 들렸다. 내 동화 같은 결혼이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느껴졌다.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서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가는 중이야. 3시간 뒤에 비행기 도착. 내가 갈 때까지 아무 결정도 하지 마. 나보다 어릴 때 결혼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준혁의 매력을 결코 신뢰하지 않았던 내 똑똑하고 맹렬한 언니였다. 그녀는 강남의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로 무자비한 협상 기술과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상대를 파괴하는 능력으로 유명했다. 지금 내 편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녀였다. 다음 몇 시간은 의료 상담, 법률 서류 작업, 그리고 다음 단계와 우리 권익 보호에 대한 외삼촌과의 조용한 대화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마침내 밤 11시에 서진이 공항에서 달려오느라 붉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나는 거의 완전히 무너져 내릴 뻔했다. 오, 우리 동생. 그녀가 조심스럽게 나를 팔에 안으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은하 봤어? 내가 물었다. 여기 오자마자 제일 먼저. 정말 예뻐? 서연아. 작지만 완벽해. 턱은 널 닮았고 고집 센 것도 널 닮았더라. 벌써 알겠어.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수많은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자매였다. 서진은 준혁과의 결혼식에서 내 들러리를 서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탐탁지 않아 했다. 2번의 유산 동안 내 손을 잡아주었고 시카고에서 한달음에 날아와 주었다. 그리고 지금 내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녀는 다시 여기 있었다. 전부 다 말해봐.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래서 나는 모든 굴욕적인 세부사항, 모든 잔인한 말, 준혁의 모든 배신과 유라의 폭력의 순간을 털어놓았다. 서진은 끼어들지 않고 들었고 내가 말을 이어갈수록 그녀의 녹색 눈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그러더니 그 인간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겠지? 무슨 뜻이야? 서진의 미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아, 그들은 외삼촌 병원에서 증인들 앞에서 임신한 너를 폭행했어. 이게 법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나는 너무 지쳐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어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그들을 직업적으로, 재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완전히 파괴해버릴 거라는 뜻이야. 우리가 끝냈을 때쯤이면 최유라는 내 이름을 듣는 것조차 후회하게 될 거고 준혁은 너 같은 여자를 배신한 것이 자기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언니, 나는 그냥 뭐, 용서하고 싶어? 아기를 위해서 해결하고 싶어?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잘 들어. 다시 지을 수 없는 다리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땅히 치러야 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었다. 미네린 변호사님께 전화할 거야. 국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고 나한테 빚진 게 있거든. 너랑 은하가 보호받고 제대로 보상받도록 확실히 할 거야.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네가 준비할 필요 없어. 가족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 서진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너는 회복하고 예쁜 아기 돌보는 데만 집중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 다음 주. 은하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점점 강해지고 내가 응급분만에서 회복하는 동안 서진은 그녀가 정의 구현 작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휘했다. 친절한 눈과 법정에서 절대적으로 무자비하다는 평판을 가진 은발의 미네린 변호사가 병원으로 나를 찾아왔다. 초기 경찰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녀가 서류 가방을 들고 방문객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최유라 씨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셨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적용될 겁니다. 그리고 남편분, 이준혁 씨의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직접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결코 무고하지 않죠. 이혼 소송에서 우리는 간통, 유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민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박서연 씨, 이 사건은 주목을 받을 겁니다. 병원 내 폭행, 조산, 간통, 언론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 수준의 감시를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한숨 한숨을 위해 싸우는 은하를 생각했다. 다른 여자의 몸에 닿아있던 준혁의 손을 생각했다. 내 임신한 배를 걷어차던 유라의 발을 생각했다. 보라고 하세요. 내가 말했다. 저는 숨길 게 없어요. 민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고 나는 왜 서진이 그녀를 최고라고 불렀는지 이해했다. 그럼 시작하죠. 은하가 태어난 지 3주 후 나는 마침내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 아니 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준혁과 내가 미래를 계획하고 아기 성별을 모르고 싶어서 아기 방을 연노란색으로 칠했던 바로 그 집이었다. 이제 그곳은 부서진 꿈들의 영묘처럼 느껴졌다. 서진은 법적 절차와 초보 엄마로서의 내 삶을 돕기 위해 강남 로펌에 휴가를 내고 임시로 손님방으로 이사와 있었다. 그녀의 맹렬한 에너지와 보호적인 존재감이 없었다면 나는 서류 더미와 미숙아와 함께하는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산산조각 난 결혼 생활의 압도적인 무게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준혁이가 계속 전화해. 어느 날 아침 내가 은하에게 젖병을 물리며 그녀가 말했다. 어제만 15통. 외삼촌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위협해야 했어. 뭘 원하는데? 아기를 보고 싶다. 자신을 설명하고 싶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 뭐 그런 것들. 서진의 어조는 무미건조하고 감흥이 없었다. 민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모든 연락 시도를 기록해둬야 한대. 양육권 협상에 도움이 될 거래. 양육권? 그 단어에 위가 꽉 조여왔다. 은하를 준혁과 공유하고 주말을 그와 어쩌면 유라와 함께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다. 감독 없는 면접 교섭권은 못 받을 거야. 서진이 내 표정을 읽고 계속 말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절대. 민 변호사님은 그 점에 대해 자신 있어 해. 커피 테이블 위에서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지만 나는 준혁의 절박한 어조를 알아볼 수 있었다. 제발, 서연아, 내가 망쳤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은하는 내 딸이기도 해. 설명하게 해줘. 바로잡게 해줘. 나는 이전에 27통과 마찬가지로 답장 없이 메시지를 삭제했다. 유라의 폭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었다. 증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민 변호사님이 마지막 만남에서 물었다. 나는 준비 이상이었다. 나는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세상에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나는 이 배신의 이면에 내가 아직 파헤치지 못한 층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시작은 보험 서류였다. 서진이 은하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비에 대한 산더미 같은 의료비 청구서를 정리하는 것을 돕다가 6개월 전 준혁이 내 이름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 증서를 발견했다. 내가 전혀 몰랐던 30억 원짜리 증서였다. 서연아, 이거 알고 있었어? 서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통제되었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우려를 볼 수 있었다. 아니, 그가 왜? 나는 말을 멈췄다. 그 의미가 물리적인 타격처럼 나를 덮쳤다. 언제 가입했다고? 3월 15일. 외삼촌이 빼낸 병원 기록에 따르면 그가 최유라랑 바람 피우기 시작한 시점이랑 거의 일치해. 우리는 부엌 식탁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봤다. 우리 사이의 아기 바구니에서 은하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보험 증서는 내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단순한 간통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의 증거처럼. 사람들은 생명보험에 들잖아. 내가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나 자신에게도 불확실하게 들렸다. 특히 아기를 기다릴 때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심리학과 학생한테 30억 원짜리를? 그리고 너한테 말도 안 했다고? 서진은 이미 휴대폰을 집어들고 있었다. 민 변호사님께 전화할 거야. 그리고 외삼촌한테 이준혁의 의료 기록 및 약품 접근 권한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내 마음속에서 형성되고 있던 생각은 너무 끔찍해서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하지만 늘 현실적이고 의심 많은 서진은 이미 세 걸음 앞서 있었다. 지난달 가진통 사건 말이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준혁이가 수술 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최유라랑 같이 있었을 때 그날 뭐 먹었어? 마셨어? 준혁이가 뭐 가져다 준 거 있어? 기억이 떠오르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나에게 차를 타줬다. 자궁 수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병원 약재실에서 구해온 허브차라고 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가진통이 왔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둘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했지만 조각들은 끔찍한 명확성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의사야. 서진이 천천히 말했다. 진통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에 접근할 수 있어. 일반 혈액 검사로는 검출하기 어려운 약물들. 하지만 왜 내가 조산하길 원했겠어? 미숙아는 항상 살아남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슬픔에 잠긴 호라비는 많은 동정과 30억 원을 얻게 되지. 방이 내 주위에서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준혁이 나에게 특별한 음료를 가져다 주었던 모든 순간을 생각했다. 아기에게 좋다는 비타민, 입덧에 도움이 된다는 허브차, 그가 얼마나 세심했는지, 모든 작은 증상에 대해 얼마나 걱정했는지 생각했다. 증거가 필요해. 내가 속삭였다. 찾아낼 거야. 민 변호사님은 식약처에 아는 분이 있어. 미량의 약물을 검사할 수 있는 사람들. 차, 비타민, 그가 너한테 준 모든 걸 확인할 거야. 하지만 언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준혁이 정말로 나는 문장을 끝맺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그냥 바람 피운 개자식이 아니야. 살인 미수범이지? 다음 며칠은 비밀조사와 조용한 전화 통화의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민 변호사는 인맥을 동원했고 외삼촌은 조용히 준혁의 처방 기록과 약재실 접근 기록을 빼냈다. 서진은 집 주위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든 자물쇠를 바꿨다. 예방 차원에서 그녀는 말했지만 나는 그녀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을 2번씩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결과는 목요일 아침에 나왔다. 내가 은하에게 아침 젖병을 물리고 있을 때 민 변호사가 전화했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냉엄한 만족감을 들을 수 있었다. 허브차에서 미소프로스톨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녀가 서두 없이 말했다. 여러 용도로 쓰이지만 진통을 유발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수치는 미미했습니다. 유산을 보장할 만큼은 아니지만 조산 위험이 있는 산모에게는 확실히 진통을 유발할 만큼의 양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그가 정말로 그는 당신과 아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 보험금과 최유라 씨와의 자유를 위해서요.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이 정보를 검찰에 넘길 겁니다. 이준혁은 살인 미수,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그리고 최유라 씨도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보험 증서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찾아낸 이메일에 따르면요. 민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서연 씨, 이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겁니다. 의사, 그의 임신한 아내, 보험금을 노린 살인 미수, 그리고 폭력적인 내연녀가 얽힌 이야기에 언론은 매료될 겁니다. 그런 수준의 노출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나를 쳐다보는 은하를 내려다봤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너무 현명해 보이는 진지한 검은 눈동자였다. 그녀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한 시도에서 살아남았다. 8주나 일찍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오기 위해 싸웠다. 그녀는 엄마처럼 생존자였다. 오라고 하세요. 내가 말했다. 온 세상이 이준혁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하세요. 하지만 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어두운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기소 인부 절차는 은하가 극적으로 세상에 나온 지 정확히 6주 후인 쌀쌀한 10월 아침에 예정되어 있었다. 준혁은 값비싼 양복을 입고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법정에 나타났다. 그의 양옆에는 도시 곳곳의 광고판에서 본 적 있는 2명의 고액 변호사가 있었다. 나는 민 변호사와 함께 맨 앞줄에 앉았고 내 다른 쪽에는 서진이 그리고 정신적 지지를 위해 외삼촌이 우리 뒤에 앉아 있었다. 은하는 서진이 고용한 전직 헌병 출신으로 보안에 철저한 강소희 씨와 함께 집에 있었다. 피고인 이준혁, 판사가 말했다. 살인 미수, 살인 공모, 보험 사기,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무죄입니다. 재판장님. 준혁의 목소리는 꾸준했고 심지어 자신감이 넘쳤다. 법정 건너편에서 그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을 때 거기에는 뉘우침이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인정은 없었고 오직 차가운 계산뿐이었다. 최유라의 기소 인부 절차가 바로 이어졌다. 그녀는 폭행으로 처음 체포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살인 공모 및 살인 미수 방조라는 새로운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다. 그녀는 끔찍해 보였다. 평소 완벽했던 머리는 축 늘어져 씻지 않았고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다. 피고인 최유라, 살인 공모, 살인 미수 방조,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무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우리가 법원을 빠져나올 때 기자들이 성난 벌떼처럼 우리 주위로 몰려들었다. 마이크가 내 얼굴을 향해 들이밀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으며 목소리들이 질문을 외쳤다. 박서연 씨, 남편의 체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혁 의사가 보험금을 위해 당신을 죽이려 했다고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 외삼촌에 의한 복수극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 변호사는 능숙하게 군중을 헤쳐나가며 나를 안내했고 그녀의 손은 내 팔꿈치를 단단히 잡고 있었다. 노코멘트입니다. 그녀는 모든 질문에 반복했다. 박서연 씨는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힐 겁니다. 하지만 차에 다다랐을 때 나는 멈췄다. 내 안에 무언가 은하와 함께 가장 어두운 밤을 버티게 했던 바로 그 맹렬한 본능이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했다.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민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연 씨,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아니요. 나는 기자들을 마주보고 돌아섰다. 척추를 곧게 펴고 목소리를 맑게 했다. 이준혁은 내연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자 최유라는 약물이 이루지 못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 저를 폭행했습니다. 군중은 조용해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다. 제 딸은 투사이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혁과 최유라는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진실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배신당하고 쓸모없거나 버려진 존재처럼 느끼게 된 모든 여성분들께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강하고 정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서진은 뒷좌석에서 내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민 변호사는 기자들과 법조계 동료들의 전화를 받았다. 우리가 바디에스대 차를 세웠을 때 강소희 씨가 은하를 안고 문에서 우리를 맞았다. 여긴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간결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보고했다. 다만 꽃과 선물을 배달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안 검사를 위해 차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에게 젖병을 물리며 기소인부 절차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보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서연 씨 맞으신가요? 목소리는 여자였고 긴장했으며 약간의 사투리 억양이 있었다. 네. 누구시죠? 제 이름은 진세라입니다. 예전에 서울중앙대학병원에서 일했어요. 남편분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제가 당신이 알아야 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맥박이 빨라졌다. 어떤 정보요? 최유라에 대해서요. 그리고 윤지수 과장님께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윤지수 과장님, 은하를 분만해 주시고 응급 분만실에서의 그 끔찍한 시간 동안 친절하고 유능했던 의사. 나는 외삼촌을 통해 그녀가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들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세라 씨가 물었다. 조용한 곳에서요. 전화로 이 얘기를 하기가 겁나네요.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시내 건너편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나는 만일을 대비해 서진과 함께 갔고
은하는 강소희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라는 엄한 지시와 함께 맡겼다. 진세라는 30대 초반의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고 걱정스러운 눈과 커피잔을 들 때 떨리는 불안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3주 전 갑작스럽게 그만두기 전까지 5년 동안 서울중앙대학병원의 수술실 간호사였다. 누군가에게는 말해야 해요. 그녀가 서두 없이 말했다. 제가 아는 걸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최유라에 대해 뭘 아시죠?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전에도 이런 짓을 했어요. 세라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여성을 표적으로 삼고 관계를 깨뜨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을 조작하는 거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다른 여성이 있었어요. 윤지수 과장님이요. 결혼했고 어린아이 둘이 있었죠. 최유라가 그녀의 남편을 노렸어요. 그는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죠. 내 피가 차갑게 식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최유라는 당신 남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를 유혹했어요. 하지만 윤 과장님이 알아채고 그들을 추궁하자 최유라는 윤 과장님이 약제실에서 약을 훔쳤다고 주장했어요. 증거를 조작하고 기록을 위조하고 마치 윤 과장님이 도박 중독 때문에 약을 팔아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변호사 본능이 발동한 서진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 증거가 있나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를 밀었다. 그날 밤 저는 재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최유라가 약품 기록에 몇 가지 불일치가 있다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수간호사가 서류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제가 윤 과장님 근무 시간에 약품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서류에 서명하게 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재고 목록, 약품 기록,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 약제실에 있는 최유라를 보여주는 CCTV 화면 캡처 사진으로 보이는 것들의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윤 과장님은 의사 면허를 잃었어요. 세라가 계속했다. 남편은 그녀와 이혼했고 아이들 양육권을 가져갔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최유라는 그 직후에 수간호사로 승진했어요. 왜 그 전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서진이 물었지만 그녀의 어조는 비난보다는 이해에 가까웠다. 무서웠어요. 최유라는 행정실에 인맥이 있었고 그녀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직장이 필요했고요. 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 하지만 서연 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그녀가 실제로 임산부를 폭행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나는 혼란과 충격 속에서도 은하를 안전하게 세상으로 나오게 도와준 친절한 여성, 윤과 장님을 생각했다. 그녀는 최유라의 조작의 또 다른 희생자였다. 그 여자의 야망과 잔인함에 의해 파괴된 또 다른 삶이었다. 더 있어요. 세라가 조용히 말했다. 최유라는 당신에게도 누명을 씌울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그녀는 몇 달 동안 당신에 대해 물어보고 다녔어요. 당신의 가족 배경, 외삼촌의 병원 내 지위, 재정 상황에 대해서요. 특히 당신이 임신했을 때 끊었던 불안장애 약 처방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임신 전 비타민, 내가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끊었던 불안장애 약. 준혁은 약 대신 심리치료로 임신 중 불안을 자연스럽게 관리하려는 내 결정에 대해 매우 지지하고 이해해줬었다. 그녀는 당신에게 약물 문제 전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세라가 설명했다. 마치 당신이 처방받지 않은 약을 복용했거나 아기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섞어 먹은 것처럼요. 만약 미소프로스토리 효과가 있어서 당신이 아기를 잃었다면 그녀는 당신이 자가 치료를 하다가 우연히 유산을 일으켰다고 암시할 계획이었어요. 커피숍이 갑자기 너무 좁고 덥게 느껴졌다. 최유라의 조작의 전모가 명확해지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내 남편을 훔친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평판, 신뢰성, 그리고 만약 은하에게 무슨 일이 생겼더라면 내 자유까지 파괴할 계획이었다.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서진이 세라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검사에게 말해주실 수 있나요? 세라는 여전히 손을 떨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녀가 다른 사람을 해치게 둘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라가 가져온 문서들을 검토하며 1시간을 더 보냈다. 최유라의 조작과 파괴 패턴에 대한 그녀의 상세한 설명. 커피숍을 떠날 때쯤 나는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했다. 최유라는 단순히 가정 파괴범이나 순간의 격정으로 폭력을 행사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계산적인 포식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그녀는 나를 과소평가했다. 그날 오후 민 변호사가 마치 정의가 실현된 듯한 소식을 전해왔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습적 범죄 행위, 증거인멸, 사기 공모 등입니다. 그리고 윤지수 과장님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최유라가 자신에게 한 짓에 대해 증언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준혁은요? 그의 변호인단은 형량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최유라에게 조종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도 당신만큼이나 피해자였다고요. 그 변호의 뻔뻔함에 피가 끓었다. 그가 날 죽이려 했어요. 변호사님. 우리 딸을 죽이려 했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당한 징역형이 포함되지 않는 어떠한 협상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증거가 너무 강력하고 혐의가 너무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적 전략을 짜는 동안에도 나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최유라는 기소 인부 절차 동안 너무 자신만만했고 수십 년의 징역형에 직면한 사람치고는 너무 침착했다. 준혁의 값비싼 변호사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자금원을 암시했다. 강소희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지고 나에게 왔을 때 나는 비로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1시간 전에 퀵으로 왔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발신 주소는 없지만 모든 보안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타자로 친 메모가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호텔방으로 보이는 곳에 있는 준혁과 최유라가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사진에는 세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뉴스 보도에서 본 적 있는 이 지역의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백철민이라는 남자였다. 메모는 간결했다. 내 남편은 사람들에게 돈을 빚졌다. 아주 많은 돈을. 보험 증서는 단순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친구로부터. 나는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명확성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준혁의 비싼 변호사들, 최유라의 자신감, 그들의 계획의 정교함, 그들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만드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면 모든 것이 말이 되었다. 언니? 나는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민 변호사님께 전화해야 해. 지금 당장. 무슨 일이야? 나는 그녀에게 사진과 메모를 건넸다. 그 의미를 파악하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아, 이건 더 이상 간통이나 보험 사기 문제가 아니야. 아니, 나는 바구니에서 평화롭게 잠든 은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건 조직 범죄, 자금 세탁,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자들에 관한 문제야. 판은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6주 전 칠면조 샌드위치를 들고 남편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던 순진하고 사람을 잘 믿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그리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엄마였다. 그리고 나는 준혁과 최유라, 그리고 그들의 범죄 동료들에게 내 가족을 위협했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 참이었다. 준혁이 조직폭력배 백철민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법률팀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민 변호사는 즉시 검찰에 연락했고 검찰은 우리가 의심했던 바를 확인해 주었다. 준혁은 지난 18개월 동안 가짜 의료장비 구매를 통해 자금을 세탁해왔고 백철민 조직의 진 도박빚을 갚기 위해 병원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 보험금은
단순히 최유라와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빈 수사관이 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설명했다. 남편분은 백철민 일당에게 거의 30억 원에 가까운 빚을 졌습니다. 생명보험금은 그의 빚을 청산하고 자유를 사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소 프로스토리 효과가 없자 내가 물었다. 그들은 플랜 B로 넘어갔습니다. 최유라의 폭행은 약이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죠. 만약 당신이 아기를 잃고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그것은 가정 불화 끝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들의 계획이 나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살해하려는 것이었다는 그 냉혹함, 그 계산적인 본성은 나를 파괴했어야 했다. 대신 그것은 내 결심을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로 굳혔다. 제가 뭘 하면 되죠? 내가 물었다. 정수빈 수사관은 냉엄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 모두를 잡는데 저희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나는 도청 장치를 착용하고 표면적으로는 은하의 양육권 협의를 위해 준혁과 만날 것이었다. 만남은 그의 배신의 전모를 알게 된 후 내가 이사 나온 우리 옛집에서 내 짐을 더 챙기러 간다는 핑계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는 당신을 조종하려 할 겁니다. 정수빈 수사관이 경고했다. 사과하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변하겠다고 약속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백철민과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가 의심하면요? 제가 검찰과 협력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요? 그럼 즉시 빠져나오세요. 집 주위에 요원들을 배치하겠지만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서진은 그 계획에 완강히 반대했다. 너무 위험해. 우리가 강소희 씨가 찾아준 도어맨과 보안 카메라가 있는 안전한 새 아파트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주장했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 어떡해? 준혁이가 네가 도청 장치를 차고 있다는 걸 알아채면? 그러면 백철민 일당에 대한 증거를 얻을 기회를 잃게 돼. 내가 대답했다. 언니, 그들은 나와 은하를 죽이려 했어. 지금 그들을 막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시도하거나 다른 희생자를 찾을 거야. 나는 이제 생후 3개월이 되어 조산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고 있는 내 딸을 내려다보았다. 몸무게도 늘고 볼살도 통통해졌으며 진짜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만남은 다음 주 화요일로 정해졌다. 내가 전화했을 때 준혁은 내가 마침내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에 희망과 감사가 가득한 목소리로 열렬히 동의했다. 그의 낙관주의는 위험하지 않았다면 한심했을 것이다. 나는 주말 내내 정수빈 수사관과 그녀의 팀과 함께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측하며 준비했다. 도청 장치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집 주위에 설치된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는 작은 장치였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 도움은 몇 초 안에 도착할 것이었다. 기억하세요. 민 변호사가 월요일 밤에 말했다. 당신은 단지 형사사건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혁이 말하는 모든 것은 양육권 소송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게 두세요.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게 하세요. 화요일 아침은 회색빛으로 춥게 밝았고 한때 내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과 늙어가기를 계획했던 집으로 운전해가는 내 기분과 같았다. 하얀 울타리와 붉은 벽돌 외관의 익숙한 모습이 가슴을 찔렀다.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것에 대한 아픔이었다. 준혁은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그가 얼마나 달라 보였는지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살이 빠지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눈 밑에는 잠 못 이룬 밤을 말해주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하지만 나를 보자 그의 표정은 절박한 희망으로 밝아졌다.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이 기회를 줘서 고마워. 이건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게 아니야, 준혁 씨. 나는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이건 은하에 대한 거야. 은하를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지. 물론이지.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해. 그는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시내 빵집의 페이스트리와 커피를 차려놓은 부엌 식탁을 가리켰다.
제발 앉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나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은 채 계속 서 있었다. 무슨 얘기? 당신이 보험금 때문에 날 죽이려 했던 얘기? 당신 내연녀가 내가 임신했을 때 날 공격했던 얘기? 당신이 거기 서서 지켜보기만 했던 얘기?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순간 나는 그를 거의 동정할 뻔했다. 거의.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한 적이 없어.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날 믿어야 해. 내가 나쁜 사람들과 얽혀서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끔찍한 선택을 했지만 네가 다치길 원한 적은 결코 없어. 나쁜 사람들. 나는 백철민에 대해 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표정을 조심스럽게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준혁은 머리를 쓸어 넘겼는데 한때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제스처였다. 도박 문제가 좀 있었어. 빚이 있었지. 빌려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고 갚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이 당신을 협박했어? 그들이 우리 모두를 협박했어. 너, 나, 아기까지.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서연아. 보험 증서. 다른 것들. 전부 그들에게 빚을 갚고 안전한 곳으로 사라지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거였어. 거짓말은 너무나 부드럽고 진심 어린 것처럼 나와서 나는 그가 몇 년 동안 어떻게 나를 조종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패턴을 인식했다.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방식, 자신의 배신을 희생처럼 들리게 만드는 방식. 그래서 대신 날 살해하기로 결정했어? 아니, 맙소사. 아니야. 그건 절대 계획이 아니었어.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눈은 애원하고 있었다. 그 약은 단지 조산을 유도하기 위한 거였어. 미숙아는 때때로 합병증이 생기잖아. 보험회사는 자연스러운 의료 문제가 있을 때 질문을 많이 안 하니까. 내 피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우리 딸을 죽이려는 계획을 마치 합리적인 사업 결정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논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나도 합병증으로 죽었다면? 준혁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최유라는 어땠어? 내가 물었다. 그녀를 유혹하는 것도 당신의 마스터 플랜의 일부였어? 처음으로 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나는 그의 눈에서 전에는 알아채지 못했거나 애써 무시했던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를 보았다. 최유라는 실수였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빠져서는 안 될 약점이었지만 그녀는 유용해졌지. 그녀는 의료 기록, 처방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어.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았지. 윤지수 과장님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도움을 줄 만큼 유용했나 보네. 그의 고개가 휙 돌아갔고 놀라움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그걸 어떻게? 나는 많은 걸 알아, 준혁 씨. 당신이 가짜 장비 구매로 자금을 세탁해온 것처럼 백철민이 당신 영혼의 30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서연아, 넌 이해 못해. 이 사람들, 만약 그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날 죽이려고 할까? 이미 겪었고 살아남았어. 준혁은 카운터 위 전화기 쪽으로 움직였지만 내가 더 빨랐다. 생각도 하지 마. 나는 그와 잠재적인 탈출구 사이에 자리를 잡으며 말했다. 도청 장치를 차고 있구나. 그가 말했다. 단어들이 평평하고 패배감에 젖어 나왔다. 이 모든 게 함정이었어. 당신과 나의 결혼이 함정이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에 대한 당신의 걱정이 함정이었던 것처럼 그의 표정이 다시 바뀌었고 이제 나는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절박하고 궁지에 몰렸으며 위험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넌 전혀 몰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백철민은 용서하지 않고 잊지도 않아. 네가 여기서 뭔가를 이겼다고 생각한다면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순진한 거야. 그럴지도. 하지만 적어도 나는 살인자는 아니지. 그때 그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준혁은 더 크고 강했지만 나는 강소희 씨가 고집해서 지난 3개월 동안 배운 호신술 수업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딸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피하고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세게 쳤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몸을 구부리는 동안 현관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검찰이다. 손들어. 준혁은 30초 안에 바닥에 엎드려 수갑이 채워지고 미란다 원칙을 고집받았다. 정수빈 수사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가 도청 장치를 알아채기 전에 유용한 말을 했나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요. 나는 재킷에서 녹음 장치를 꺼내며 대답했다. 보험 사기, 약물, 그리고 백철민과의 관계에 대한 자백을 포함해서요. 그들이 준혁을 끌고 나갈 때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서연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것은 아주 곧 끝날 참이었다. 이준혁과 최유라의 재판은 그해 주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형사사건이 되었다. 언론 매체들은 이를 병원 배신 사건이라 명명했고 법정TV는 매일의 증언을 보도했다. 나는 결코 원하지 않았던 존재, 즉 공인이 되었고 배신을 이겨내고 정의를 추구한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또한 내가 항상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 즉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한 여성이 되었다. 준혁의 재판이 먼저 시작되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그가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를 인정한 녹음된 대화, 내 몸에서 발견된 약물에 대한 그의 접근을 보여주는 의료 기록, 그를 백철민의 자금 세탁 조직과 연결하는 금융 서류, 그의 변호인단은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가 조직 범죄자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내가 병원에서 외삼촌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암시했다. 심지어 준혁이 빚을 갚지 못하면 백철민이 우리 가족 전체를 죽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계획함으로써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윤지수 과장님은 최유라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녀의 경력과 가족을 파괴했는지 증언했다. 진세라는 최유라의 조작과 사기 패턴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제공했다. 외삼촌은 준혁의 사무실 바닥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의 상황, 그리고 악의적인 만족감으로 내 위에 서 있던 최유라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증인석에 섰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언은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나왔다. 바로 백철민 자신이었다. 검찰은 준혁의 도청 녹음에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백철민과 그의 부하 몇 명을 체포했다. 수십 년의 연방교도소 수감에 직면한 백철민은 감형을 대가로 검찰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이준혁 의사는 약 18개월 전에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백철민은 거친 목소리로 증언하며 내가 상상했던 위험한 범죄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거의 평범해 보였고 비싼 양복을 입은 대머리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스포츠 도박으로 우리에게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있다고 계속 약속했지만 결코 이행하지 않았죠. 마침내 그는 이 보험 사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피고인이 아내를 해치도록 부추겼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우리는 그에게 돈만 받으면 되니 그의 사업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 그의 아내가 죽어야 했다면 그건 그가 내릴 선택이었죠. 그가 내 잠재적인 살인을 아무렇지 않게 논하는 방식은 법정에 오싹함을 안겨주었지만 그것은 또한 준혁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배심원단은 사시간도 체안되어 심의를 마쳤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살인미수, 공모, 보험 사기, 자금 세탁, 조직 범죄 연루. 판사는 그에게 25년 동안 가석방 없는 3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했다. 교도관이 족쇄를 채운 그를 끌고 나갈 때 준혁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과도 뉘우침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쓰라린 분노뿐이었다. 최유라의 재판은 더 짧았지만 그 만족감은 덜하지 않았다. 나에 대한 폭행 외에도 그녀는 윤지수 과장님을 모함한 것과 준혁의 보험 사기 공모에서의 역할과 관련된 혐의에 직면했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를 위해 증인석에 섰는데 이는 그녀의 변호사들이 분명히 후회한 결정이었다.
최유라는 자신을 준혁의 조종의 또 다른 희생자로 묘사하려 했다. 매력적인 의사에게 유혹당해 세상을 약속받은 여자로 저는 누구도 해칠 의도가 없었어요. 그녀는 휴지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준혁 씨는 서연 씨가 그를 떠날 계획이었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이혼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아기와 함께 사라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밀어 넘어뜨리고 배를 걷어차기로 결정했군요. 검사가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화가 났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그녀가 파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윤지수 과장님의 경력을 파괴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을 때는 명확하게 생각했습니까? 그건 준혁 씨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는 그녀가 약을 훔치고 있다고 환자들이 다치기 전에 누군가 그녀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에 거짓말, 변명에 변명.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배심원단은 그녀의 연기를 쉽게 꿰뚫어 보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고 판사는 그녀에게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와 은하에 대한 폭행으로 10년, 윤지수 과장님에 대한 음모에서의 역할로 5년이었다. 피고인 최유라, 판사는 선고를 내리기 전에 말했다. 당신은 뉘우침이나 공감 능력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계산된 잔인함과 조작의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임산부를 그녀와 그녀의 태아 모두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공격했습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무고한 의사의 경력과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이 법정은 관용을 정당화할 만한 어떤 정상 참작 사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최유라를 끌고 나갈 때 그녀는 순수한 증오로 나를 돌아보았다. 이건 정의가 아니야. 그녀가 내뱉었다. 이건 복수야. 가끔은 나는 그녀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조용히 말했다. 그 둘은 같은 거야. 2년 후 나는 대학의 가장 큰 강의실 연단에 서서 열의에 찬 얼굴들의 바다를 내다보고 있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회복과 외상 후 성장에 관한 내 박사 학위 논문은 최우수 등급으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 옹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과 조교수직을 제안받았다. 생존은 나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이용해 더 강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맨 앞줄에서 서진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고 외삼촌은 2살배기 은하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다. 내 딸은 아버지의 검은 눈동자를 가졌지만 그의 기만 능력은 전혀 없는 맹렬하고 단호한 유아로 자랐다. 그녀는 내 고집과 이모의 날카로운 지성을 물려받았다.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윤지수 과장님이 기다리고 있는 캠퍼스 커피숍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의사 면허를 잃게 한 판결에 성공적으로 항소했다. 그리고 긴 법적 싸움 끝에 그녀는 복직되었고 외삼촌 병원에서 자리를 제안받았다. 이제 10대가 된 그녀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양육권 다툼 중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려 저지른 횡령으로 체포된 후 다시 그녀와 함께 살게 되었다. 기분이 어때? 윤 과장님이 우리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물었다. 정의 같아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세상이 다시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준혁은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고 그의 의료훈련은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안전을 지킬 만큼 그를 가치 있게 만들었다. 그가 살아있다면 은하가 27살이 되었을 때 가석방 자격이 생길 것이었다. 백철민은 협조의 대가로 12년을 선고받았고 그의 부하 몇 명은 더 긴형을 받았다. 최유라는 변호인의 비효율적인 조력과 사법적 편견을 주장하며 2번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그녀는 은하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감옥에 있을 것이다. 민 변호사는 최유라를 제대로 심사하고 감독하지 못한 병원의 과실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돈은 내 변호사 비용, 학비, 그리고 은하의 미래를 위한 신탁기금을 지불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정폭력에 직면한 다른 여성들에게 지원과 법적 자원을 제공하는 병원의 피해자 옹호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데 자금이 되었다는 것이다.
준혁이한테서 소식 있어? 서진이 무릎에 은하를 앉히고 물었다. 아직도 편지를 써. 내가 말했다. 교도소에서 민 변호사님께 전달하면 변호사님이 내가 읽지 않고 파일에 보관해. 나는 더 이상 그의 사과나 설명이 필요 없어. 잘했어. 외삼촌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떤 다리는 불태워버리는 게 나아. 우리가 거기 앉아 커피를 마시고 은하가 장난감 의료키트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는 동안 그녀는 외삼촌처럼 아기 의사가 되고 싶다고 선언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다. 나는 결혼을 잃었지만 내 힘을 얻었다. 나는 사람에 대한 순진한 믿음을 잃었지만 기만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얻었다. 나는 과거의 나를 잃었지만 훨씬 더 강력한 누군가가 되었다. 은하의 목에 걸린 작은 은색 로켓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안에는 그녀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날 우리 둘의 사진이 있었다. 우리 둘 다 우리가 반격할 기회조차 갖기 전에 우리를 파괴하려는 시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그 사진은 준혁과 최유라의 운명을 결정지은 마지막 증거였다. 우리를 제거하려는 그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성했다는 증거. 내 휴대폰이 강소희 씨의 문자로 울렸다. 이제는 작지만 성장하는 내 상담소의 보안 책임자로 영구 고용된 그녀였다. 새로운 내담자가 상담 예약을 원합니다.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 교수님 인터뷰를 듣고 가정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나는 내 딸, 내 언니, 내 외삼촌, 그리고 내 친구를 보았다. 나는 배신의 잿더미 위에서 내가 쌓아 올린 삶을 보았다. 도움과 희망을 절실히 원하며 강소희 씨에게 전화했을 그 여성을 생각했다. 내일 뵙겠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배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최고의 복수는 누군가 당신에게 하려 했던 일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 생존을 이용해 아름다운 것,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삶이다. 그리고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단순히 다음 희생자가 생존자가 되도록 도울 만큼 충분히 강해지는 것이다. 황금빛 오후 햇살 속에서 우리가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을 때 은하는 장난감 청진기에 대해 즐겁게 제잘거렸다. 나는 준혁과 최유라가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 그들은 나를 파괴하려 했고 대신 나를 부서지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것은 내가 영원히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찾도록 돕는 데 사용할 선물이었다. 악몽은 끝났다. 내 삶의 나머지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것은 비범할 것이었다.